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여기저기 미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미투 운동이 있었냐고요? 그게 아니라요.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못해서 아쉽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그렇게 탐납니까? 연관 검색어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자기 이름 석자를 쳤을 때 2차 가해란 말이 따라붙으면 좋겠습니까? 7월 17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유인경 시사평론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입 가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 박원순 시장 관련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4년 동안 성희롱과 성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고소인이 자신을 지원하는 한국 여성의 전화와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서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 두 여성 단체는 어제 그 서면 자료를 내고 피해자가 사실상 이 시장의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해야만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굉장히 여성으로서 조금 부적절하게 느껴질 만한 여러 가지 업무 환경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이제 기쁨조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어제 제기가 됐을까요? 홍종선 기자님. 네, 피해자의 이 주장에 따르면은 비서로서의 업무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기쁨조 혹은 심기보자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말하자면은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업무, 이거 굉장히 성차별 업무인데 이걸 하게 이제 담당했다라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무려 4년간 이런 일들을 했는데 어떤 것이냐? 네. 시장이 이제 운동하고 샤워를 마치면 속옷을 근처에 갖다 줘야 됐고 또 이거를 이제 봉투에 담아서 이제 집에 보내는 일을 해야 됐고 그리고 이 주말에 새벽에 이제 박 전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혼자 나가면은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여비서와 함께 뛰면은 50분이면 된다 이러면서 이게 주변에 의해서 강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말 근무입니다, 이게. 네. 주말 마라톤을 함께 했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시장실 옆에서 이 오침을 박 전 시장이 오침을 했을 때 여비서가 깨워야지. 사실 이제 여비서란 말도 틀립니다. 그냥 여자 비서고 그냥 비서죠. 깨워야 기분이 나빠하지 않으신다 이러면서 오히려 주변에서 또 여자 비서가 이걸 깨우게 했고 네. 그리고 박 전 시장의 혈압을 아침 저녁으로 재야만 했다.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주장대로라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운동 후 속옷은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그것을 수거해서 비닐에 싸서 박 시장 자택으로 보내는 역할, 그리고 낮잠을 깨우러 꼭 해당 비서, 이 피해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혈압도 재는, 혈압을 의료진이 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비서가 재야 됩니까? 하지근 평론가님. 그거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그 한국 여성의 전화하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 측에서 어제 보도자료로 알린 거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좀 상당히 놀라운 것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운동 마친 다음에 자기 옷을 벗었다, 뭐 속옷 포함해서 운동복, 그런 옷은 자기가 직접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비서한테 시켜야 되는지, 샤워 마친 이후에 속옷 가져다 주는 것도 자기가 꺼내서 입으면 될 것 같은데 꼭 비서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비서가 꼭 여성이어야만 하는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잠깐 이제 낮잠 잘 때 여비서가 깨워야 기분이 안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시장에 마라톤을 하는데 여비서가 함께 뛰면 기록이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장들이 만약에 다 사실이라면 그동안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호감을 가지고 존경하고 그랬었는데 그 존경이 실망으로 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런 업무가 이게 업무일지도 업무라고 말해도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때
성희롱 발언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여성 비서를 그러니까 박 전 시장이 자기라고 호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면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에 안 좋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발언 자체가 굉장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희롱적인 이제 발언으로 느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불쾌감을 느낀 거예요, 비서가. 그래서 이거 혈압 재는 그 업무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아니면 의료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상부에 보고까지 그러니까요. 했고 의견 전달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묵살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비서 업무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았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피해를 계속해서 당하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발령 6개월 만에 부서 이동을 해달라고 요청도 했어요. 그 시점이 2016년 1월입니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인사 이동을 요청을 했는데 네.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8차례를 요청한 끝에 2019년 7월에 다른 자리로 이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이 비서 업무에서 벗어나서 다른 자리에서 이동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올해 2월에 다시 비서실로 와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요청을 한 인사 담당자에게 성적 스캔들의 이 시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담당자는 그러면 어떤 성적 스캔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그 자초지정을 묻고 파악을 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주장했습니다. 그걸 보려고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서울시는 정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시 당시 관련자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서정혁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비서실장이 당시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무슨 보고받은 게 없다. 허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도 전혀 못 느꼈다. 또 김주명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고소인이 인사이동할 당시에 특별히 뭐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뭐 그 좀 부적절한 사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속옷과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기타 등등 마라톤과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이런 주장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관행에 잘못된 것을 이분들이 이렇게 알았어야 인지해야 정상인데 지금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럼 잘못된 관행을 아예 인지조차 못했단 말인가? 아니면 그 관행을 주장하는 그쪽이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네. 이거는 사실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고소인 측에서는 자신이 성추행 당하는 피해를 주변에 여러 차례 호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서울시 직원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하면 금방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인사 이동 요청할 때 인사 담당자한테 뭐 이 어떤 성적인 스캔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까지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뭐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어쨌든 사실관계는 엄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몰랐다는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몰랐다고 합니다. 그 몰랐다는 발언은 속뜻은 두 가지로 해석되지 않을까요? 알고도 눈 감았다. 아니면 정말로 몰랐다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의혹,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입장일지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조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뭐 성추행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에다가 얘기했었는데 묵살당했다 이렇게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나왔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그 특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것은 또 그 피해 호소 직원의 2차 피해 발생 등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 진상조사단이 판단을 해서 규명될 것이고.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참 군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 피해자가 이 피해 사실을 내부 직원에게 털어놓고 호소했다면 그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지금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피해자 측이 다시 한번 그 누구한테 이 사실을 털어놨는지 꼭 밝혀야지. 그때 가서 뒤늦게 부랴부랴 그때 보고를 받았지만 어떻게 했다. 또 그때 가서 해명할 겁니까? 왜 명쾌하게 해석을 못하죠? 자, 이런 가운데 홍종선 기자님, 앞서 서울시 대변인 얘기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될까 우려해서 신중히 접근했다고 했는데 근데 이를 뒤집는 정황이 지금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피해자를 돕고 있는 여성 단체 측에서 지금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 8일 고소한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 일명 그 시청의 6층 사람들이 이 피해자에게 뭐 메시지라든가 전화 연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 전현직 고위 공무원, 또 별정직, 임기제 정무보좌관, 비서진 이런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 피해자를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혹시 상대 진영 정치적으로 볼 때 상대 진영한테 휘둘리지 마라. 여성 단체에 휘둘리지 마라. 이건 조언이라고 하는 거지만 피해자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런데 지지하지만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만류를 하기도 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힘들지 않을까? 이거는 피해자에게 압박이 됐다라고 여성 단체가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사 6층에는 이른바 6층 사람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이른바 정무라인 멤버들입니다. 정무직은 쉽게 말해서 서울시와 국회 또는 정치권과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수시로 이런저런 것들을 조율하거나 또 시장과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정무라인들이 바로 6층 사람들입니다. 굳이 말하면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지난 10일자로 고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10일자로 이 20명 넘는 인원들은 자동 면직이 된 상태인데 바로 이 6층 사람들 일부가 그런 회유성, 압박성, 압력성 발언을 했다는 게 피해자 측의 추가 폭로입니다. 하지원 평론가님, 예. 여기에다가 기자회견 자체를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 자체를 연기할 것을 회유했다 또는 요청한 정황도 있었다면서요. 요청하려 했다는 거죠. 하려 했다. 네. 그게 처음에는 의혹이었는데 사실로 확인됐는데 그 이제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 서울시 간부가 그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김재련 변호사한테요? 예. 그래서 이제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니까 메시지를 보냈대요. 전화 좀 해달라고. 네. 근데 전화를 못 했대요. 그런데 서울시 간부가 왜 나한테 자꾸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을까 추측을 한 거죠. 혹시 기자회견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닌가 추정을 했었는데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연락을 시도한 건 뭐냐면 서울시 간부가 맞고 그날이 연결식 당일이어서 네. 이날만은 조금 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자회견을 미뤄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상중이라서 예, 유족 측한테 부탁을 받고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다. 전달을 하지는 못했는데 미세에 그쳤지만.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서울시는 이제 중립에 있어야 되고 또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기관인데 유족 측을 대리해서 고소인한테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이 그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지금 서울시 측에서는 지금 그 간부가 그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 간부의 인식 자체에 지금 이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연락을 시도했던 그 간부가 지금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주도하는 그걸 구성할 당사자라는 거예요. 네. 그럼 조사단 구성이 과연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러한 언론 보도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요, 유인경 평론가님께 여쭤볼까요? 서울시에서 피해자 고소 시점 전에 이 관련자가 누구인지 색출하는 작업까지 벌였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대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누구냐 서로 또 너 아는 사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이야기가 고소인한테나 거기 변호사들한테 네. 들릴 지경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공정치 못하다라는 거 같고 이것이 또한 2차, 3차의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고위 관계자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임순영 젠더특보입니다. 이제 이름을 공개합니다. 임순영 젠더특보와 일부 비서관들이 피해자의 고소 시점 전인 지난 8일 경위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으로 봐서는 서울시 자체 조사가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 믿을만할까? 일각에서는요, 일부 언론에서는 수사의 대상인 서울시가 오히려 자체 조사를 한다? 이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이 여러 차례 있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최초에 비서실에 선발되어 올 때 본인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너 지원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발이 된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뭐 4개월도 아니고 4년씩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보직 이동을 갖다가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초에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뭐 본인들은 뭐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또 뭐 관련된 어떤 내용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 누군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거짓으로 밝혀졌고요. 지금 이제 여러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내부에서 묵살한 그런 의혹이라든가 압박, 회유, 그리고 관련자 색출 그야말로 이것이 과연 1,000만이라고 하는 서울 시민을 관리하고 있는 이 서울시청에서 이 상황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조치인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전형적인 성범죄 또는 이런 피해가 발생되면은 그것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하고 진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피해자를 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에서는 지금 그 서울시에서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규명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받아야 될 그 객체가 이것은 조사를 하는 주체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고 경찰이 주도적으로 증거를 보존하고 수사를 해라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경찰도 지금 입장이 상당히 명쾌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3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또 다른 궁금한 대목이 있습니다. 임순영 젠더특보가 뭔가를 외부로부터 전해 듣고 또 뭔가를 파악하려고 시도를 했고 또 뭔가 더 나아가서 파악했다면 이것을 고 박원순 시장한테 전달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어디까지 전해 들었고 어디까지 알았을지 그리고 어떠한 경로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됐을지가 관심인데요.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고한석 비서실장, 당시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고한석 실장이 얘기를 하기로는 고소장 접수 여부를 인지한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장 접수와 무관하게 다른 경로로 사건을 인지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 다른 경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말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인지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언론 보도로는요. 이미 고 박원순 시장 실종 당인 지난 9일에 고한석 당시 비서실장이 임순영 젠더특보로부터 구체적인 내용 무언가를 들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맞습니다. 지금 한 언론 보도의 내용인데요. 지금 9일, 그러니까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당일이죠. 그날 박 전 시장을 만난 유일한 그 고한석 전 비서실장, 당시 실장이 그때 9시경에 이 몸이 좋지 않아서 출근을 하지 않은 박 전 시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찾아갔나 생각을 했고 그때 1시간 정도 독대를 하고 한 10시 10분에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뒤로 한 34분 뒤 10시 44분에 박 전 시장이 이 또 공간을 나섭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새로 지금 보도된 내용은 뭐냐면 9시에 찾아가기 전에 그날 9일 오전 6시 반에서 7시 경에 이 고 전 실장이 임순영 젠더특보로부터 뭔가를 들었다. 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한 내용을 뭔가 들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의례적인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출근을 못 해요가 아니라 또 다른 내용을 알고 있기에 공간을 찾아갔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한석 실장은 대체 어디까지 알고 박원순 시장을 공간으로 찾아갔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하정현 평론가님. 고한석 비서실장이 당시에 새벽에 임순영 젠더특보한테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데 임순영 젠더특보가 그 전날 8일 날 3시경에 외부로부터 뭔가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 박원순 시장을 찾아가서 혹시 실수하신 거 있냐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경위 파악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날 밤에 회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가 엇갈리지만 어쨌든 그 경위 파악을 밤늦게까지 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조사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임순영 젠더특보뿐만이 아니라 비서관들도 경위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한 내용을 취합을 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많은 정보가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하는 이 고한석 비서실장이 하는 이야기는 고소가 있었다는 건 몰랐다. 그냥 젠더특보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정도의 보고를 받고 박원순 시장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공관에 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8일 밤에 대책회의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당시 고한석 실장도 참석하시오라고 했는데 당시 고 실장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고 실장 입장에서는 다음 날 임특보 어제 혹시 회의에 참석했었어? 네. 그럼 무슨 얘기를 했어? 라고 통화를 나누는 게 정상적인 절차 아닐까요? 비서실장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 보도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죠. 왜? 당일 9일 날 새벽에 임순영 특보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공관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시간상 흐름으로 보면요. 그런데 당시 고한석 비서실장은 줄곧 임순영 젠더특보로부터 어떠한 얘기도 어떠한 의혹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임순영 젠더 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으셨나요? 네. 임 특보가 아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공간에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은 오전에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구체적인 조사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젠더 특보가 아니면 누구한테 보고 받으신 거예요? 혹시 외부에서 누가 있었을까요? 국민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계셔서. 들으신 것처럼 젠더 특보한테 보고받은 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고 당시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공간에 찾아갔죠. 1시간 넘게 1시간 남짓 1시간 10분 정도의 독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무슨 말을 주고받았을까 초미의 관심인데 오늘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언론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사실 이제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 박 전 시장이 출근해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까지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고 전 비서실장이 마스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입에 침을 바르는지 안 바르는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자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상당히 신뢰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금방 이거는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독대한 그 내용이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지금 이제 박 전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여성 단체가 문제를 제기해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저것도 전체 다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만 본인이 선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라고 고 실장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다음 발언을 보세요. 여성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는 박 시장이 스스로 한 걸까요? 전날 대책회의에서 뭔가 이 관련 얘기가 나왔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박 시장이 그런 상황이냐? 여성단체가 지금 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냐라고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고한석 실장이 찾아왔을 때 건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거취에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다는데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날 그 보좌진들과 이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보면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가 될 것 같다. 문제가 커지면 사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그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그 9일 아침에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박원순 전 시장의 얘기에 대해서 고한석 당시 실장은 변호사를 구하고 해결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시 10분경에 이제 공간을 떠났다는 것이고 이러한 심각한 이제 대책 회의 비슷한 얘기들이 당일 오전에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고한석 실장이 10시 10분경에 공간을 떠난 이후에 그다음 CCTV에 잡히는 장면은 박원순 전 시장이 혼자서 등산복 차림으로 나가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는 몇 가지 연결고리가 빠진 느낌이에요. 자, 여직원이라는 말도 안 했어요. 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심지어 이 언론에 보도될 것 같다.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것 같다. 문제가 커지면 사퇴할 것이다. 홍종선 기자님, 그냥 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자신의 사퇴를 자기가 거론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박 전 시장이 인지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전날 9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 고한석 당시 비서실장과 지금 이 9일 오전, 사망 당일 오전에 독대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초조한 모습을 박 전 시장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비서실장도 위로하고 변호사 구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얘기가 끝났다라면은 두 사람이 나눈 내용이고 지금 안타깝게도 한 분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 고 전 실장이 얘기하는 게 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10시 10분에 공간을 나와서 시청으로 돌아온 당시 비서실장이 비서진에게 지금 이런 나눈 내용들을 전파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는 몇 가지 연결고리가 빠져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길래 유인경 평론가님, 고한석 실장 그 얘기를 듣고 대뜸 변호사를 구하고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고한석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동안 어떤 말을 한 건 이분이 너무나 청문회에 나오는 후보처럼 애매모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감추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분의 행적보다 저는 그 마지막 박원순 시장의 장면과 이어지는 고한석 실장이 집을 나오는 뒷짐진 자세로 나옵니다. 서울시장이 직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비서실장이 뒷짐지고 그냥 편안한 포즈 나올 수 있을까요? 다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9시에서 10시 10분이면 70분 동안입니다. 그동안 선문단만 했을까요? 날씨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 고소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눴을 텐데 그리고 10시 10분에 나와서 직원들을 얘기를 하고 1시 30분쯤에 마지막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산에 계신데 빨리 내려오십시오. 이 말밖에 할 게 없었다는데 제가 비서실장이라면 제가 측근이라면 같이 산을 뒤졌어야죠. 네. 어떻게 그 막연히 내려오세요라고 뒷짐지고 있었을지 이거는 박원순 시장을 도와주는 일도 아닐 뿐더러 네. 이분이 얼마나 여기 직무유기를 한다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아심을 갖고 있으므로 네.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혹은 고소인의 인격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국민들의 의구심이나 피로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앞서 고한석 실장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물론 무리한 추정은 물론 삼가야겠지만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저 상황이면 자 본인이 변호사를 구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나오면서 비서실 직원들 총 집합시키는 전화를 통화를 한다거나 그런 다급함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요. 네네.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대기업에 계셨던 분이에요. 네네. 정말 삼성에 계셨던 분이면 얼마나 사태 위구성 알으셨을 텐데 네. 어떻게 의연할까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요. 일단은 오후 당일날 9일날 오후 1시 39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원순 시장과 통화를 합니다. 통화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수분 정도인데 당시에 산에서 내려오도록 설득하는 것밖에 시장님 이제 좀 산에서 내려오십시오. 왜? 산에 뭔가 정리하러 가겠다는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북악산 안내소에도 문의를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시장님 오셨냐고 지금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시장님이 거기서 오셨냐고. 자, 그런데 박원순 시장과 구체적인 마지막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통화를 나눴냐? 그것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뉴스 가치가 떨어진 후에나 얘기할 수 있겠다? 이게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오후 1시 39분, 지난 9일 오후 1시 39분에 고한석 당시 실장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당일 몇 분 후에 오후 1시 39분 이후에 몇 분이 지나서 2시 42분에 박원순 시장이 누군가와 또 다른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종선 기자님, 이게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망 당일 오후 1시 39분에서 5분 동안 이 비서실장과 통화를 했어요. 그럼 전화 통화가 끝났을 때는 한 1시 44분이었겠죠? 근데 미처 한 2시간이 안 돼서 1시간 58분 뒤에 2시 42분에 누군가를 통화를 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지금 물론 이 통화 기록에 대한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지금 전화기가 세 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용으로 쓴 전화기, 이제 시신이 발견됐을 때 함께 있었던 그 전화기고요. 이른바 업무용 폰. 네, 그리고 2대의 어떤 개인 전화기. 이거가 지금 확보는 안 됐지만 경찰이 이 공용 전화기, 업무 전화기에 대한 그 한 8.19 이틀치에 대한 통화 기록은 확보한 상태지 않습니까? 여기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2시 42분에 누군가와 통화했다. 이거는 사실일 거고요. 그런데 아직 그 대상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통신기록 영장을 청구를 했었어요. 어제 뉴스파이터가 여기까지는 전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상태인가 지금 양지민 변호사님. 일단 법원에서는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데요. 법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사망 경위 관련해서 타살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각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강제 수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인데요. 그 이동영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투라는 거는 내가 당시에는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말하지만 신상을 드러내놓고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고인이 되었는데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은 고인이 되었는데 이 피해자는 숨어서 뭘 하냐. 근데 사실 이 말 자체가 2차 가해가 됩니다. 이런 발언이 또 논란이 됐고요. 또 한 분은 또 이 박지 아나운서가 또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에서 아니 그 사녀를 어떻게 견뎠을까. 근데 왜 그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고소를 했느냐 신고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피해자의 어떤 상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발언으로 대중으로부터 2차 가해다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두 분이 다시 인터넷 방송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변잡기적인 가벼운 내용을 얘기한 걸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위중하다 보니까 또다시 2차 가해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실검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동영 작가가 당신은 뭐 실검 1위에 올랐냐, 난 1위에 오르지 못했다, 4위까지만 갔다 아쉽다.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본인들은 다른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떤 고인이 되신 분 혹은 이 피해자가 받은 고통 이런 어느 것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인된 방송사가 아니고요. 일단 SNS 방송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다중을 대상으로 한 방송인데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실검에 1, 2위를 했어요. 아, 이제 좀 제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위 박지, 2위 박지 아나운서. 와, 내가 오늘 4위 찍었더라고. 네, 아, 네. 아까워. 난 1위를 못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박지희 씨, 또 한 번 이름 바꾸세요. 뭐예요? 예, 부담되면. 그러니까요. 예, 개명할 이름 제가 봤습니다, 네, 여러분. 뭐예요? 네, 아니 받는다고요. 네. 오늘 그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받았어요. 네네. 괜찮냐, 힘내라. 네. 근데 제가 늘 말합니다만 이 바닥에서 제 걱정 하지 마세요. 저는 1위 못한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지희 씨가 어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또 보면 또 어제 좀 또 눈물 흘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럴 때일수록 더 의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떠밀려서 사과하잖아. 그럼 더 두드려 맞게 돼 있어. 유인경 평론가님, 이게 지금 재밌나 봐요, 저 사람들은. 예, 저분들이 요새 뭐 젠더 감수성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휴먼 감수성이 좀 없으신 것 같고요. 뭐 보통 공중파나 종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딴 이동영 TV라는 걸로 텔레비전의 기능을 하고 있고 유시민 전 장관도 알릴레오라는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기자로서 뭐 물어본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론인이시거든요. 또 한 분은 아나운서고 그러면 여기 기자도 계시고 저도 전직 기자지만 기자는 보도할 의무 뭐 권리와 더불어서 책임을 굉장히 가집니다. 저게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도 아니고 뭐 단체 채팅방에서 나누는 얘기 나 이번에 일이 못했어 아쉬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은 망자가 됐고 한 사람은 또 다른 인권과 그거 하는데 이렇게 장난치듯이 마치 아이들이 개구리한테 돌 던지듯이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 이름 바꾸셔야죠. 텔레비전이라는 얘기는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구지검에 뭐 무슨 검사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 저희가 했으니까 뭐 오늘은 굳이 다시금 뭐 이 자체가 또 피해자에게 가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삼가 보고요, 저희가. 이런 가운데 지금 친여 성향의 지금 인물들뿐만 아니라요. 오윤성 교수님. 야당에서도 지금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지금 나왔다면서요. 글쎄요. 저분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누가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을 수 없는 그 존재의 가벼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새치의 혀가 도끼가 돼서 나중에 자기를 갖다가 찍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정말 엄중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그 통합당 비대위 회의에서 정원석 그 비대위원이 조문의 시간이 지나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다. 이 두 가지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그리고 서울시 땡땡 스캔들 의혹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권력관계에서 발생되어 있는 이 범죄를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을 갖다 쓰게 된다면 이거는 사건의 본질이 아주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아니고 이상한 그 어떤 같이 거기에 공모한 사람 같이 되는 이러한 어떤 그 용어에 있어서의 선택은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 정치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분들이 이 정치적인 감각이 이렇게 없는지 그리고 정무적 감각이 이렇게 없는지 상당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로 긴급하게 오늘 간담회를 열고요. 정원석 비대위 위원에게 경고 조치와 2개월 활동 정지를 권고했고요. 본인은 수용을 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피해자 측을 돕고 있는 두 단체가
제보받은 사안을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해당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피해를 당했다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홍종선 기자님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 피해자만의 일이 아니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밝힌 내용을 보면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요. 노래방에 가서 회식 후에 노래방에 가서 뭐 허리 감기 이걸 넘어서서 술 취한 척하면서 뽀뽀하기.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또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기. 그리고 막 술 취해서 넘어지는 척하면서 다리 만지기. 이런 일들이 신고가 됐었다. 제보가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상황이었답니다. 자, 관련해서요. 하지근 평론가님, 임순영 젠더특보가 사의를 표명했다는데 그냥 이대로 물러나면 끝입니까? 어제 이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가 걱정이 되냐면 서울시에서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키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8일 날 이분이 제일 먼저 보고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경위를 조사했다고 하고 9일 날 아침에 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뭘 조사했으며 어떤 사실을 알았으며 무엇을 보고했는지 그걸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만약에 서울시를 그만두게 되면 서울시 조사력이 이분한테 미칠 수가 있는 건지 만약에 직원이 아니게 되면 그 부분이 우려가 돼가지고 혹시 또 그리고 이분이 또 뭐 일종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분 혼자 뭐 책임지는 식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표로 뭐가 정리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사표를 제출했다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그럼 서울시는 이 사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입장이라는 방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서울시 관계자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임특보가 이제 사표를 제출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맞다라고 확인을 했고, 다만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지금 대기 발령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진상 규명을 위해서 민관 합동조사단이 이제 조사를 할 것인데 임특보를 불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직은 이제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 수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거치 문제를 대기 발령으로 해놓고 사표를 바로 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조사를 나선다는 게 과연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일지 한번 계속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정말 뭐 노래만 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 배우 최준용 씨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내를 향한 애틋한 순애보를 또 이제 무대에서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이 보이스트롯 본 방송에서 이제 나올 예정인데, 이 최준용 씨의 무대를 보고 남진 씨가 범상치 않은 실력이다라고 극찬을 할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최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무려 15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누구보다 지금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아내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또 표현을 했을지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사실 배우 이미지는 상남자 이미지인데 과연 최준용 씨가 전하는 아내를 향한 세레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는 야인시대지만 마음만큼은 순정남. 본인 얘기처럼 야인시대에 나왔던 모습도 생생한데 홍 기자님, 트로트는 조금 이 생경한 모습이긴 합니다. 네, 오늘 밤에 MBN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모습을 좀 시청자 여러분이 잠깐 아주 맛배기로. 특별하게 보셨는데 네. 사실 저도 최준용 배우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정말 워낙에 악당 전문 조연 아닙니까? 악당 전문 배우다 보니까 뭐 야인시대, 사랑과 야망, 올인, 아내 유혹에선 장서 있을 때 그렇게 못살게 굴어서 지나가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혼나고 악당 그래요? 듣고 이랬지만 실제로 저도 만나보니까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겉모습하고 연기의 캐릭터하고는 굉장히 다르시구나 했는데 네. 지금 방금 보셨듯이 이 무대도 상남자 모습, 이 네.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다운 모습도 있지만 부드러운 남자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악당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예. 15살 연하 마음을 훔친 도둑이네요. 예, 큰 도둑이라고 아하. 알려졌는데 사랑 도둑이라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살 나이 차이 그 연하 신부하고 결혼을 했다는 건데 프로 골퍼 한아름 선수와 결혼을 한 거예요. 나이 차이가 화제가 됐는데 두 번째로 또 화제가 된 게 뭐냐면 최준용 씨는 당시에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 그 싱글 데디. 예, 그랬었고 근데 신부 이 한아름 선수는 초혼이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근데 많은 나이 차이에 대해서는 최준용 씨가 집안 내력이다. 우리 부모님도 7살 나이 차이고 큰아버지 부부, 작은아버지 부부, 사촌동생 부부 모두 띠동갑이다. 그렇게 얘기를 네.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시청자분들 중에는요. 오윤성 교수님, 최준용 씨가 오랫동안 싱글 데디였다는 거 처음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이렇게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한 15년 동안에 제 아들인가 봐요. 아들을 홀로 양육을 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거죠. 다 키웠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책임과 의무는 상당히 많이 이제 지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 이후에 상당히 우울증이 심했었는데 사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본인이 살아야 되는 그 어떤 의미를 갖다 던져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최준용 씨 핸드폰에 아들이 보물 1호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재혼한 이 아내가 또 보물 이렇게 보물을 2개나 갖고 있는 굉장히 부자인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이제 세간에서는 15살 나이 차이만 솔직히 이제 관심이 상당히 모아지는 건 사실이겠지만요. 사실 유인경 평론가님, 최준용 씨 입장에서는 뒤늦게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짧은 결혼 초혼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이혼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그동안 승승장구한 연예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까지 있어서 굉장히 위축돼 있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떤 모임에서 골프를 쳤는데 저 한아름 선수랑 쳤는데 너무 잘 치더라는 거죠. 최준용 씨가 탤런트이기도 하지만 프로 골퍼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고 또 최홍림 씨 개그맨이랑 단짝이어서 골프복 또 홈쇼핑에서 열심히 팔고 있어서 저도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골프는 안 치지만. 근데 한번 골프 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직접 대쉬하기가 뭐하니까 같이 쳤던 친구들한테 우리 그날 만났던 사람 단체방 좀 만들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해서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인연이 돼서 하게 됐다는데 근데 이제 별로 여유가 없어서 이분들이 지금 펜트하우스에 살고 계십니다. 멋진 펜트하우스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옥탑방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집이 아마 MBN을 통해서 공개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검소하면서도 사랑이 바로 저 집인가 봐요. 예, 그렇죠. 하고 있고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이제 극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제가 보기에 참 좋아 보였습니다. 네. 이런 걸 두고 이제 인연이었다, 운명이었다 아마 표현하는 것 같아요. 관련 영상 한번 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로요. 결혼식 딱 하는데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탤런트랍시고 무슨 연애 프로그램 무슨 아침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왜? 한 2-3군데 나와서 막 촬영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줄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와 귀에. 야, 얘랑 나랑 언젠가 이혼할 것 같다. 얼마나 사실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케이스였던 것 같다. 저는 우리 아들놈 돌 지나고 6개월 만에 바로 이혼을 했으니까 사실 아기가 저 아들놈이 엄마 얼굴도 몰라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제 할머니한테 엄마 그랬어요. 저도 한동안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형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애 때문에 버텼죠. 아드님이 앞서 이제 보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네요. 정말 최준용 씨가 아빠인 최준용 씨가 힘들 때 많은 힘이 돼줬나 봐요. 그런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최준용 씨가 15살 연하의 아내랑 산다. 여기에만 사람들 그 나이 차이만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애틋한 정말 애절한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력이 있을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보살펴주면 되지만
제가 먼저 가고 나서 누가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뭐 걱정이 좀 되니까는요.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1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요. 홍종선 기자님, 1분만 아내보다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15살 아내 프로골퍼 아내야. 그런데 옥탑방에 데려왔어. 이런 도둑 이랬는데 아내가 지금 이 보이스트롯에 출연을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출연해서 내 몸 상태를 밝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남들 보기엔 지금 남편이 도둑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나를 위한 결혼이었다. 뭐냐면 결혼 전에 이미 이 아내가 아프다는 걸 알았대요. 어떻게 아팠냐면 대장의 용종이 무려 3,822개가 있었답니다. 그걸 다 제거하느라 절제를 한 거예요, 그냥. 절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를 한 거예요? 예, 근데 배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다 알고도 최주영 씨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야. 아내를 사랑하는데, 결혼하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런데 그 아내를 보는 게 오히려 본인이 나 없으면 누가 지켜주지?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1분만 더 살고. 그러니까 최소한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있어서 지켜주고 싶다는 얘기죠. 세상에. 그리고 지금 수술 이 절제하고 나서도 아내의 이 또 유건종이라는 또 종양이 생겨서 이게 장폐색이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아내를 보면서도 또 이런 남편을 보면서도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보이스트롯 나가서 내 몸 상태에 고백하고 우리 남편이 도둑 아니고 이렇게 좋은 사람인 걸 알리고 싶다 해서 출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야, 정말 최주영 씨 그냥 이 배우로서의 모습만 봤는데 이런 정말 애틋함, 애절함 이런 가족사가 있는지 또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도 저렇게 밝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한쪽 가슴이 좀 먹먹해 온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그런가 하면 또 가족을 위해서 이 보이스트롯에 나온 분이 또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맞습니다. 바로 가수 하리수 씨인데요. 아하. 하리수 씨도 이 보이스트롯에 출연을 합니다. 소감을 밝히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동안 트로트 가수 제안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댄스 가수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쭉 활동을 해왔는데 네. 어머님이 아니 나는 딸이 가수인데 딸 노래를 하나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없다라면서 아쉬워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머니를 위해서 또 이 트로트에 도전을 하게 됐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하리수 씨가 어머니를 위해서 도전하는 트로트 안 들어볼 수가 없죠.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계의 새로운 하디슈가 되고 싶은 하리수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물론 하리수 씨는 예전에 음반도 냈고 가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트로트 가창력 어떨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리수 씨가 워낙에 이제 그 노래 외적인 요소로 많이 화제가 됐기 때문에 가창력이 좀 평가절하되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리수 씨는 이제는 좀 가창력으로 평가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리수 씨가 95년에 성전환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2001년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화장품 CF로 네. 당시에 저 사람이 누구냐 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2002년에 이제 여성 주민번호로 바꿔달라라고 이제 신청을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주민번호가 성이 바뀐 첫 번째 그래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화제가 되다 보니까 뭐든지 1호 타이틀을 달고 다녔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정작 노래 실력은 그동안 계속 묻혀 있었던 아하, 것이고 네. 하리수 씨가 작년에 그래서 한 그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좀 가창력을 인정받고 싶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정식으로 일반 노래 경연이 아니라 트로트 경연에 나와서 네. 완전히 트로트 가수가 될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전했던 하리수 씨인데요.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올해 8순이세요. 아하. 사실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저희 엄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하시고 지금 좀 상황이 좋아지시긴 하셨는데 약간 그 했던 말을 또 하시고 기억도 좀 많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고 눈도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고 계속 그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게 눈에 너무너무 보이시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지금만큼만 계속 그냥 제 곁에 이렇게 있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그냥 제 소원이에요. 그냥 그 여성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제 마음. 저렇게 말하면서 이제 눈물도 흘렸던 하리수 씨인데, 자, 세상의 여느 딸처럼 하리수 씨한테도 어머니란 이름이 참 각별하고 애틋하게 다가오나 봅니다. 하리수 씨가 어머니를 표현하기를 내 인생의 버팀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이쁘고 그것도 너무 근사해서 우리가 저분이 남성이었다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있을 정도잖아요. 근데 어느 날 씩씩하고 똑똑한 아들이 엄마 나 여자로 살래요 했을 때 그래 하고 격려해 줄 부모님이 되게 드물죠. 아버지는 굉장히 반대를 하셨고요. 더구나 이 성전환 수술이 무슨 쌍꺼풀 수술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신경정신과 감정까지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엄마가 이해를 해주고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수술이 굉장히 전신 마취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수술 동의서를 써야 되는데 어머니가 기꺼이 동의서를 써주셨다고 합니다. 하리수 씨가 그 아까 하재근 평론가 말하는 것처럼 빨간 통이라는 화장품 모델로 나왔을 때 모든 여성들이 정말 기죽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났는데도 저는 왜 이렇게 안 이쁜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뭐 결혼, 이혼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때마다 어머님이 하리수 괜찮다, 내 딸 괜찮다라고 하셔서 여태껏 저 광고. 네, 여태껏 어머니가 본인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면 이제 딸로서 그다음에 진정한 가수로서 어머니에게 가수인 딸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나오는 장면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하리수 씨가 어떤 모습 펼칠지 또 보이스트롯이 기대가 됩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국민 엄마였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요즘에 주말 드라마나 뭐 일일 드라마 같은데 어머니 역할로 나오는 분들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처음부터 어머니 역할은 아니었거든요. 80년대에는 그야말로 당대 핫스타, 당대 청춘 스타였던 분들인데 대표적으로 원미경 씨, 80년대 스캔들로 유명했거든요. 뭐 지니어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보희 씨, 오우덕 역할, 관능미의 원조, 김청 씨, 청순의 아이콘, 그리고 80년대 전성기를 보냈었죠. 진짜 나이가 세 분이 진짜 엇비슷하네요. 진짜 그 당시를 주름 잡았던 거의 동년배의 세 배우인데 이제 한 분 한 분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분 연기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원미경 씨가 지금 엄마, 두 딸, 한 아들, 이 3남매의 엄마 연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놀랍게도요, 원미경 씨 실제랑 그 극중이 비슷해요. 원미경 씨도 딸 둘이 아들 하나가 있고 또 마침 이제 지금 미국에 다 온 가족이 살고 있는데 지금 드라마를 위해서 한 5개월 정도 한국에 와 있었던 건데 오늘 출국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드라마 출연 전에 이 드라마가 들어올 줄 모르고 남편이랑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옛날에 연애했을 때 손잡고 무슨 얘기 했었을까? 그때로 돌아가 보고 싶어 했는데 바로 비슷하게 남편이 22살로 돌아가서 기억이 연애를 하는 이런 드라마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과 너무 맞는 자신의 얘기와 딱 맞아떨어지는 걸 맡아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을 받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유인경 씨 얼굴 정말 반가운데 사실 유인경 평론가님 아마 기억에 생생하실 거예요. 예전에 정말 국민 첫사랑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80년대에 많은 남성들이 원미경 씨 같은 신부감을 원해서 제가 선을 70번이나 볼 수밖에 없었던 의문의 70회를 했던 뭐 과정이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국민 엄마로 변신하면서 원미경 씨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저분이 발효를 했구나. 국민이라는 이름을, 국민 엄마는 누구 될 수 있지만 국민 엄마라는 타이틀을 하기 위해서 오래오래 엄마로 잘 살아오셨구나. 저는 많은 엄마 역할하는 분들이 너무나 인위적인 성형수술이나 뭐 이런 걸로 엄마스럽지 않으신데 얼굴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나이 먹어가셔서 진정한 국민 엄마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고 그동안 연기가 아니라 뭐 자제분의 미술 전시회라든가 남편이 PD였다가 목사 되는 이런 장면이 나왔다면 이제 본인의 연기를 보여주셔서 저도 박수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호련이 어느 순간 원미경 씨는 우리한테 모습을 감췄어요. 공백기가 상당히 길었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에서 뱅뱅 청소하고 빨래하고 완전 주부로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하고. 주부가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길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것도 박수 쳐주고 내 동기가 그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대리만족이라고 할까? 잘 되라 멋지게 해라 이렇게 어디에서 요번엔 저 아이들이 막내까지도 엄마 이번에는 일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엄마 일을 하세요. 그동안 여기서 저희들 키워주고 그랬는데 이젠 엄마 날개를 달고 날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아이들의 힘이 큰 응원이 됐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방향을 설정해주고 이제 뭐 격려하고 조언을 하는데 아이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이들이 크면 네. 이 애들도 어떤 조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모들이 그것을 수용하거나 네. 또 이렇게 또 격려를 받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분이 처음에 이제 데뷔를 할 때 19살에 무명 신인 배우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스타덤에 올라 버렸죠. 그러다가 2002년도에 한 드라마를 끝으로 우리들로부터 이렇게 사라지셨는데 네. 저분의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상당히 편하게 보이는군요. 네. 그게 이제 그동안에 어디 있었냐면은 아마 남편하고 일남이녀해서 이제 미국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있으면서 이제 3남매에 대한 육아를 쭉 이렇게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브라운관 이걸 떠난 이유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에 전념을 하겠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다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다시 오시니까 상당히 좀 반가운 그런 느낌입니다. 네. 사실 원미경 씨 입장에서야 아이들이지 사실 저희들한테는 이제 뭐 다 장성하신 뭐 자제분들 아닐 거예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 브라운관에 복귀한 걸 많은 팬분들은 반가워하실 텐데 그럼 네. 계속 작품 활동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아마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챙기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던 거였는데 아이들이 다 커서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삶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미경 씨가 젊었을 때 그 스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거든요. 미스 롯데 1위를 했어요. 아, 그래요? 당시에 70년대 말에 미스 롯데 1위라는 건 스타로 가는 직행 고속도로 같은 거였는데 그래요? 그때 2위가 차화연 씨였거든요. 야. 차화연 씨를 2위로 밀어냈을 정도면 스타성이 엄청 낮던 것이고 80년대 네. 초에 굉장히 뜨거워서 오죽하면 스캔들의 여왕이라고 그러니까 지니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죠, 네. 굉장한 청춘 스타다 보니까 소문이 많았던 것이고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 완전히 이제 와서 활동을 접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오랫동안 자식들 키우느라고 좀 이렇게 조용한 시절을 보냈지만 네. 앞으로는 작품에 매진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편도 원미경 씨의 작품 활동을 굉장히 이해해주는 남편이 이창순 전 PD인데 옛날에 애인이라고 희대의 불륜 드라마 있잖아요. 아하. 이동훈 씨, 황신혜 씨 나왔던 네네네. 국회에서까지 논의됐던 그런 작품을 만들었던 PD이기 때문에 원미경 씨의 이런 대중예술 활동을 얼마든지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사진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그 이른바 사진 보정 기술이 거의 전무했을 시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보세요. 사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홍종선 기자님 왜 당시에 원미경 씨를 둘러싼 루머가 많았을까요? 지금 미스 롯데 1위로 시작을 했어요. 국민 첫사랑이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지금 뇌리에 많이 남아있는 거는 병광세 속 옥녀. 정말 섹시 원조 스타였죠. 근데 이게 원미경 씨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좀 라이벌로 얘기됐던 이미숙 씨도 그렇고 사실은 인기 있는 배우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정책에 따라서 이런 이제 에로 영화에 출연을 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달력도 지금과는 달리 그런 이런 여배우들의 비키니 뭐 수영복 사진으로 됐던 것이고 그런 건데 그게 혼자 그랬던 게 아닌데 마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생활 루머가 돌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언론 통폐합 1980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방송사 출입 금지 명단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는 어떤 때는 대중이 좋아했던 그 이미지가 나에게 다시 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정권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 원미경 씨의 섹시 이미지를 이용해서 대북 전단지에다가도 인쇄를 했었고. 세상에. 네, 지금 그게 이제 강원도 어허. DMZ 박물관에 가도 현재도 확인을 할 수가 지금 있다고 오른쪽 사진이 그 대북 전단 네네. 대박 사건. 와, 저런 상황까지 됐었는데 그만큼 뭐 인기가 있었다는 걸 거예요. 그런데
80년대 원미경 씨와 함께 80년대 트로이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이분도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바로 이보희 씨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명성황후 하면은 이제 이미연 씨를 떠올리죠. 장희빈 하면 김혜수 씨 이제 떠올리는데 아하. 한국의 고전 파문파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우동 하면은 바로 이보희 씨를 이제 떠올리실 겁니다. 어우동의 이제 이장호 감독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보희 씨의 나이에 맞춰서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이보희 씨에게 질투까지 했었다라는 이제 고백까지 했었는데요. 네. 이보희 씨가 그 당시에 뭐 외모로도 굉장히 이제 집중을 많이 받았었지만 연기 열정이 또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어우동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싶다 해서 성우의 그 목소리를 가져다가 밤새 이렇게 연습할 정도로 그 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MBN에 나들이 나섰던 이보희 씨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우동, 누름, 엄지 이렇게 나눠서 나는 엄지가 좋았다. 아니면 난 무릎이 좋았다. 난 어우동이 좋았다. 어우동이 최고야. 맞아. 너무 예뻤어, 언니. 기억에 남고 제일 좋아했던 작품이 있겠다. 아니, 뭐 다 그렇지만 내가 어우동 때가 그때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오윤성 교수님도 추억이 아련할 것 같습니다. 지금 타임머신 타고 이제 한 30년 전으로 쑥 돌아간 것 같은데요. 네. 30년이 더 됐네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이보희 씨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나왔던 그 원미경 씨하고 이미숙 씨하고 이 3대 트로이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1979년도에 MBC 공채 탤런트로 이제 그 입문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 나왔던 뭐 바보선언이라든가 어우동이라든가 공포의 외인구단, 까치 뭐 이런 그 이연세 그 작가의 그 만화를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저희들에게 많은 어떤 그 즐거움을 줬던 그런 배우인데 그 이후에 여인천하 3인방이다라고 하는 것도 나왔었는데요. 전인아 씨, 이해숙 씨, 이보희 씨 이 세 분이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서로가 선의 경쟁을 한 그런 기억도 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 이분은요. 효녀 심청이 아니라 효녀 김청일 겁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김청 씨가 효녀로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최근에 홀로서기를 시도했다. 그게 화제가 되는 거죠. 강원도 평창에서 한 2년쯤 전부터 자리를 잡아서 본인이 귀촌이 아니라 귀농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서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기른다고 합니다. 동식물을 딸도 입양했다고 했는데 반려견을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정도로 거기서 많은 이제 뭐 동식물을 기르면서 뭐 장닭도 직접 태우면서 그렇게 좀 조용하게 사니까 편안하다. 김청 씨가 그 인생에 굴곡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제는 좀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 같고 그래도 어머니한테 평창에서 하루에 2번 이상 통화하면서 안부를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 MBN의 간판 프로그램 동치미에 나와서요. 또 속 깊은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저를 17에 낳으셨어요. 그리고 혼자 아버님하고 사별하신 것도 17이세요. 제가 엄마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엄마, 왜 당신은 그 미모에 너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왜 평생 수조를 하셨느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너를 이렇게 재우고 나서 네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야. 이거를 두고 가도 내가 가슴이 아프고 이거를 있는데 데려가도 가슴이 아프고 그걸 제가 여쭤본 게 40이 넘어서 여쭤봤어요. 목욕탕에서 이렇게 등을 미는데 엄마가 툭 에휴 내는 이라도 있어서 내 등을 밀어주는데 니는 어쩌지? 그 말씀에 제가 그 목욕탕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되게 이렇게 울면서 수도꼭지로 저한테 하고 막 운 거예요. 어머님과의 어떤 사연이 애틋한 게 있나 봐요, 좀. 그러니까 사실 17살에 이 김청 씨 어머니가 운명적 사랑을 만난 거예요. 띠동갑도 넘는 직업군인을 만났는데 당연히 신부도 어리고 집안의 반대가 심했죠. 두 사람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그래도 사랑을 하게 되고 김청 씨를 임신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정말 17세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근데 이제 아이가 100일이 되자 아빠가 내 딸 보러 서울에서 밀양으로 옵니다. 근데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고. 유명을 달리하시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다시 인생 시작할 수 있지만 영혼 결혼식 올리고 평생 이 김청 씨만 키우면서 살아오신 겁니다. 아버지 없어 예전에는 좀 무시하는 시선도 있고 그래서 집에 괜히 남자 신발 놓고 제가 김청 씨 만나봤는데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역전됐어요. 김청 씨 낳아서 지켜주셨던 게 어머니인데 이제는 그 뒤로는 김청 씨가 20살 이후로는 어머니 지키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갖은 우여곡절 겪으면서 우울증도 겪으셨다는데요. 정말로 이제 탄탄대로 꽃길만 걸으시길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